베트남 사람들은 특히 자존심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랜 세월 끊임없이 장행되어 온 외침을 물리친 역사에 대해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질책받은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이런 문제로 진출 초기 여러 갈등을 겪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베트남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음식으로는 한국인 관광객이 빵 쪼가리라고 했다가 태극기까지 변형시켜가며 세월호 5.18 등 온갖 역사적 모독을 비롯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일삼았던 반미가 있고요. 별 볼 일 없었던 대표팀을 박항서 감독이 맡아 한껏 위상을 올려놓은 베트남 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우는 빈 그룹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기업 같은데요. 이 빈 그룹이 과연 삼성을 갖다 붙여도 될 정도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한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베트남에서 삼성조차 입국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삼성보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빈그룹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이는 말뿐이 아닌 베트남 내 실제 판매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삼성 불매 효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삼성전자는 지난달 역대 최저 수준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1%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삼성이 중국 시장처럼 베트남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시장 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월 베트남 오프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30.1%로 1년 전 50.9%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20.8%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80%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 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 A, 갤럭시 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 S10 모델로 한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스마트 액티브 1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또 빈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3는 출시 14시간 만에 12,000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스마트폰 분야에 발을 들였지만 원래는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 소매업, 의료 서비스에서부터 호텔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의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자이자 기업가인 팜yap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빈그룹은 베트남 전역에 걸쳐 1000여 개가 넘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문객만 해도 매년 400만 명이 넘습니다. 빈그룹은 호치민시에 있는 빈그룹 소유 랜드마크 81타워의 개장으로 25주년 기념을 자축했는데요. 이 타워는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설은 자동차와 부동산 두 가지 산업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빈그룹의 핵심 산업 분야입니다. 빈그룹은 국민기업이라 불릴 만큼 독보적인 위치에다 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 사업들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쏟아지고 있는 외국 자본과 글로벌 기업의 대항마로 내세울 수 있는 베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베트남 안팎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웬만한 위기로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존재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 산업군에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한순간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빈그룹은 2017년 9월 자동차 생산회사인 빈페스트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년 반 만에 하이퐁에 생산 공장을 완공하다 싶더니 작년
202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출범에서부터 공장 설립과 생산까지 불과 2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동화와 협업입니다. 우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자동차 공장 생산 장비의 95%를 들여왔습니다. 바디 용접은 1200대의 로봇이 100% 자동화로 56대의 로봇이 페인트 작업을 하고 23대의 로봇이 95%의 바디 접착 작업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이탈리아, 외부 엔지니어링 협력업체는 세계적 부품사인 보쉬, 마그나, 지멘스, 이 밖에도 전직 GM의 디자이너를 포함한 많은 기술 인재들이 외부에서 참여했습니다. 빔페스트는 경차 파딜과 세단, SUV 차량을 공식 출시하며 대대적인 행사와 홍보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인사들은 자국의 손으로 만들어진 국민차라는 찬사와 함께 사전 주문에 참여하고 이를 SNS를 통해 알리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한동안 사전 주문만 10,000대가 넘었다는 보도들이 온라인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기리에 출시된다던 빔페스트의 차량들은 현재 베트남 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출시 이후 반년 동안 차량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빔페스트의 자동차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전문성과 경험 없이 속도만 내세운 결과입니다. 특히 생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장이나 사고 시 수리를 하는 서비스 센터 등 기반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빔페스트 럭스 세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운행 중 사고로 정비를 받았는데 수리비 견적이 무려 2,500만원 가까이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정비 네트워크와 부품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 빔페스트 차량에 대한 정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빔페스트는 이 문제 많은 차량들의 판매가까지 높였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알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쳐 차를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적자 누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럭스 A 2.0은 차량당 11,600달러, SUV인 럭스 SA 2.0은 6,648달러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럭스 A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은 42,607달러입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세전 판매가는 31,010달러로 마진은커녕 손실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빔페스트의 자동차 가격은 아무리 봐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빔페스트가 목표로 삼고 있는 차는 독일차이기 때문입니다. 럭스 A는 BMW 5 시리즈, 럭스 SA는 BMW X5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독일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베트남산 차들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보다도 비쌉니다. 한국 차보다 비싼 수리비가 몇 천만원씩 나오는 베트남 차 누가 사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높은 품질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것도 힘들지만 전문성과 오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미 빔페스트 설립 초기에 합류했던 외국 기술자들이 상당수가 떠나고 해외 부품사들의 투자가 보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노이의 자동차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빔페스트가 자체적으로도 비용 절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빔그룹의 위기설은 비단 자동차 산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룹의 돈줄인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빔그룹은 회사의 초석을 부동산 자회사인 빈홈즈의 고급 아파트와 빈퍼의 리조트 사업을 통해 다졌습니다. 작년 9월까지 빈그룹의 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한 92조 7,400억 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 매출이 절반에 가까운 49조 5천억 동입니다. 빈그룹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23%를 차지하고 48개 계열사와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완성차와 스마트폰 등 제조업은 전체 비중의 4.5%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을 자동차와 모바일 등 차세대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빈그룹의 하이테크 분야가 자리 잡으려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자금줄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도시를 위주로 빈홈즈의 고급 아파트들이 인기리에 분양되고 전세계 여행 수요가 베트남으로 몰리면서 빈퍼 리조트는 방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제기된 부동산 거품론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빈그룹에 고급 부동산을 지탱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기 시작한 탓입니다. 고급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 물량 30%만 다 팔아도 본전을 뽑고 다른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마진이 좋지만 고급 아파트가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세 차익이 크지 않게 되자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건설되는 빈홈즈 스마트시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만여 세대의 백화점, 국제병원, 국제학교를 비롯해 100여 개 공원이 들어서는 대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적은 참담합니다. 빈그룹에서 판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지만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베트남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빈그룹의 사업 구조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빈그룹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7월부터 빈그룹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손해를 보며 차를 팔고 있고 자동차 못지않게 통신망 구축에 자금이 들어간다는 모바일에도 진출하였지만 주력 사업이었던 부동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빈그룹. 삼성도 물론 자동차 사업에서 고전에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성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맞은 빈그룹은 삼성이 아닙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미국은 대선 결과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주들은 소요 사태를 우려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백악관 주변에도 높은 울타리를 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미국의 선거 제도 때문인데요. 승자 독식주의를 고집하는 데다 주마다 다른 개표 방식으로 인해 혼선이 불가피하죠.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우편 투표에 참여했지만 오류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 제도가 모순적이게도 미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선거 제도와 분위기가 어떻길래 민주주의가 모순적이란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선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아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죠. 이때 최다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정작 선거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면서 승자 독식주의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수는 많았지만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죠. 때문에 전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물론 각 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에 개정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주마다 개표 기준과 방식이 달라 혼선이 일기도 하는데요.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뉘는데 주마다 우편 투표의 집계 기준과 개표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는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만 인정하는가 하면 펜실베니아주는 선거일 이후 3일 전까지 도착한 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개표 시점의 경우에도 펜실베니아는 당일 현장 투표 종료 후 개표하도록 하는 반면 플로리다는 현장 투표 마감 전 일찌감치 개표 절차를 허용합니다. 이걸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의 개표 기준이 각기 다른 건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우편 투표 자체에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투표율이 급증해 용지 배달이 늦어지고 서명 미비 등으로 접수 거부된 표가 속출한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1일 기준 부재자 투표용지 중 3,600만 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접수가 거부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복 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투표용지가 실수로 여러 장 배송될 수 있을 뿐더러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한 뒤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6월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 결과 1000여 명이 중복 투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허술한 선거 시스템으로 인해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들 모두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면 최악의 경우 극한 갈등 상황까지 몰릴 수 있죠.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점들은 유리창을 나무 합판으로 막는 등 혼란에 대비했습니다. 올여름 인종차별 항의 시위 당시 일부에서 대규모 방화와 약탈이 벌어졌던 만큼 업체들은 대선이 시작하기도 전 이전과 비슷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석업체 티파니앤컴퍼니와 약국체인 CVS는 주요 도시의 일부 매점에 가림판을 설치했고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은 경비 요원까지 추가로 고용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대선 분위기를 보며 지금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경각심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캐나다, 유럽의 교수 약 80명이 민주주의 빛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맞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호소했죠. 이들은 포퓰리즘, 파시즘, 정치적 극단주의를 연구해온 학자들로 세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두운 날을 맞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들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나 파시즘 정권이 힘을 얻었을 땐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거에 따른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다른 관점을 존중하면서 연합체를 장려하고 선거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민주주의의 틀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나라에선 도리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국에서는 7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부 정권과 왕실의 권력 제한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죠. 홍콩의 상황 역시 한층 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주진영 인사들을 잇따라 체포하자 반중국 매체와 시민들은 지속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두 나라 시위대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모두 시위에 있어서 한국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지난 6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를 보고 용기를 내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를 이끌어냈다. 네이선로 역시도 이렇게 말했죠. 홍콩 시민들은 한국 영화 1987, 택시 운전사 등에서 독재 정권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는 한국 시민들을 보고 용기를 받았다. 실제로 홍콩의 시위 초반의 한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통기타를 들고 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담은 영화 변호인, 택시 운전사, 1987 등을 함께 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태국 반정부 집회에는 K-팝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방콕 도심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군부가 제정한 헌법 개정과 호라유 총리 퇴진, 군부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5인 이상의 정치 집회 금지를 포함한 비상포고령을 발령했지만 시위대는 곳곳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이 큰 이목을 끌었죠. 방콕 시내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 춤추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K-팝 팬클럽은 무려 약 300만 바트, 우리 돈 약 1억 962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대표적인 명대사이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인 이 대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이라는 걸 되짚으며 잊고 있던 당연한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격동적인 사회 변화를 거치며 총 9차례의 개헌이 시행됐지만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 제1조 1항은 임시헌장 제1조와도 같습니다.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에 입각해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의 바탕을 둔 것이며 나라를 움직이는 힘 역시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여긴 겁니다. 즉,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은 언제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국민성과 애국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반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집회, 청원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입니다. 미국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딱 떠오르는 만큼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선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상황에선 과연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보인 모습들은 절대 세계 모범이 되어야 할 리더국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시대와 역행하게 민주주의의 위기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이번 대선에선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죠.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과 경청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니만큼 새로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 미국 국민들 역시도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만큼은 무조건 본받아 이런 충돌,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분위기들이 얼른 진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